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균형 잃은 역사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되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길게는 3년 가까이 붙잡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 그리고 각종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내년 총선을 여의도를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를 심판할 것이냐, 이런 구도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다. 이 말은 청와대 관계자가 한 언론에 밝힌 것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꺼낸 이른바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는 발언의 의미를 설명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는 이것은 노골적인 낙선운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요동치는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서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 연일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네, 어제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정부의 학정고시 이후에도 국정화 반대 여론이 더 커지고 있고, 대표 집필진으로 초빙됐던 최몽룡 교수가 여기자 성희롱 추문으로 낙마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처럼 극단적인 발언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가 싶은데요. 이미 박 대통령은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통일 이후에도 세상적으로 북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현행 근현대사 집필진들이 특정 세상에 경도돼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협회 측에서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현수막을 내건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대표를 향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 발언대로라면은 손배 청구를 당할 상황이고요. 게다가 군의 교과서 집필 참여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대통령은 당연히 군도 참여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문제가 됐던 최몽룡 교수의 경우에는 군인, 국방부가 교과서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로 책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언제부터 교과서에 국방부, 군이 참여해서 했었는지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독특한 특유한 교과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총선 지금 한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문제,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좀 약간 짚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인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네.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진 발언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진실한 사람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친박 일부인지는 알 수 없더라도 총선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진실한 사람들 외에는 떨어뜨려 달라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사실상 총선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 이 말을 들은 많은 그 국민들이 그 겹쳐진 발언 하나가 있으니 바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찍어낼 때 했던 발언입니다. 배신의 정치 이것인데요. 이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안에서 뭐 앞서 문재인 대표 말씀도 드렸지만 여당 안에서도 이게 정말 진박이라고 하더구만요. 요새는 친박도 아니고 진짜 친박. 가짜 친박 이걸 좀 구별해내라 이런 요구도 청와대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탄핵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라는 발언과 뭘 잘해서 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나 현 새누리당 등이 이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죠. 그랬군요. 그 정도 수위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뭐 교묘하게 주어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노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 주어가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시 여당이. 네. 그래서 논란 일주일 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결정을 내렸고요. 네. 그에 따라 당시 야당들이 탄핵 발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박 대통령 말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정동석 행자부 장관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네네. 정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건배사에서 총선 필승이라고 건배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항변이 주어 없다였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청와대 측은 주어 없다라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늘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총선 개입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니 자신들이 볼 때는 이게 경제와 민생을 향한 대통령의 뜻을 피력한 것이다. 그 충정을 이해해달라. 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교과서 관련해서 계속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선거 관련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교과서 관련해서 계속 발언 수위를 높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측에서 지금 교과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뭐 교과서 문제를 교육부에다가 떠넘기고 자기들은 이 정치적 논란에서 회피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자들도 교과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를 꺼려하고 있는데 네. 박 대통령이 이런 공식성상에서 교과서 문제를 꼭 꺼내는 거는 네.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 다른 이유로는 이 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열흘 동안 해외로 나갑니다. 네. 이 G20, 네. APEC, 네. 아세안 플러스 3회이든 뭐 각종 다자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열흘 동안 이 국내를 비우면서 분명히 현안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면서까지 네.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여론은 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안 좋게 돌아가는데 결국 이런 발언이 뭐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 출국하시는 첫날인 14일 민중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야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가 모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진행이 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거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야당에서는 분명한 총선 개입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의 낙선운동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이런 뜻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것은 명실상부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뭐 청와대 안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다니나요? 이미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청와대는 이게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하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선관위 쪽의 판단도 좀 신뢰하기 어렵다.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나오기 어렵다라는 게 정종석 장관의 경우에도 이게 좀 비춰봤을 때 네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논란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논란 일주일 지났을 때 당시 선관위가 나섰던 건가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3월 3일경. 네. 그러니까 3월 거의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이 나왔고요. 네. 여기 대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측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내놨었지만 바로 이제 탄핵소추안에 발의가 이제 힘을 실게 되면서 네. 급속도로 진행이 돼버리죠. 네. 이런 상황들과 달리 네. 지금 선관위가 여러 차례 사실 박 대통령만이 아니라 네. 정종석 장관이라든가 여러 지금 인천시장에 가 있는 유정복 네네.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출마했을 때도 네. 선거법 위반 논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그렇게 위반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국무위원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혼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질 않나 또 이렇게 좀 선거에 개입성 의문이 드는 발언을 했을 때 국무위원들의 반응은 좀 대체로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 국무위원들의 반응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네. 아시다시피 국무회의가 워낙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얘기로 시작이 되는 데다가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무위원들 마음이 좀 콩밭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다 어디 지역구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 내가 나가서 이 총선 선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혼이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은 앉아서 자신의 선거 걱정을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나라 국무회의의 현실이군요. 자, 여야 반응 정리해 주시죠. 야당에서는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진실된 사람만 선택해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얼핏 받은 말 같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면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여당도 뒤숭숭합니다. 이미 여당 내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TK 물갈이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즉 배신하지 않을 진짜 내 사람을 선택해달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무성 당대표도 어제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관들이 줄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용인데요. 일각에서는 정말 이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런 이른바 소위 박근혜 벨트론 장관 출마에 대한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장관들의 줄사태는 박 대통령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로 내각을 채우면서 애견된 그림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정섭 장관이라든가 현재 부산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윤상현 산통부 장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게 이제 좀 관건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한동안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박신 논란도 일고 있고요.
그러나 뭐 청와대는 전직 참모들이나 뭐 내년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도전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본인의 개인 의사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뜻이 아닌 개인 의사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뜻이 확고하다면 청와대도 말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 포위 작전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 대통령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뭐 그때와 지금 입장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사실상 청와대의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대구에 먹힐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권 안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돕니까? 아무래도 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 개정안 파문 당시에 박 대통령이 했던 배신의 정치와 이 맥락이 맞아떨어집니다. 네. 정확하게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한다.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것이 바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반론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곧 배신의 정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 아직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보이는 게 네. 최근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빈소에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이병기 비서실장 개인이 보낸 조화만 있을 뿐 그 박 대통령의 조화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방명록이 총 15건에 달하는데 네. 청와대 참모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뭐 청와대 측은 유족 측에 사행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른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난 5월에 한교안 국무총리가 후보자로서 그 딸 결혼식이 열렸는데 그 혼주 쪽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화환을 보낸 갈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는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싶다. 뭐 이런 의사를 드러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구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지역입니다. 네. 즉 박심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역 여론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점이 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선거 국면에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냈던 윤상현 의원은 그 빈소에 가서도 TK 물갈이 필요성을 기자들에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상주 뺨 때리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청와대가 유승민 상가에 간 사람이 누군지 다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 발언들도 다 전달이 됐을 텐데 그러면 결국 그것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 이런 것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나저나 지금 여러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은 이른바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 영남 전략이 사실상 박근혜 벨트다, 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새누리당 안에서의 이런 반발은 없을까요? 당연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어제 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점심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대를 무너뜨려야 한다라면서 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이들이 여기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뭐 청와대 정부 출신 인사들이 그 TK에 그러니까 아주 편한 지역인 TK에 깃발을 꽂으려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여당의 사지 수도권으로 오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거죠. 그리고 아까 상주 뺨 때리는 말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박민식 의원의 말입니다. 네. 그 박민식 의원이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 있는 빈소에 가서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발언을 했다라면서 TK 물갈이론을 꺼낸 윤상현 의원을 굉장히 질타했죠. 네. 김무성 의원도 뭐 그 김무성 대표도 네. 사실상 뭐 이 박근혜 벨트를 달가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훈 의원이나 민현주 의원을 그 대구 빈소에 가서 너무 겁먹지 마라,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죠.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선포 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게 상당한 반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여지를 남겼다. 어떻게 보면은 여당 안에서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훨씬 커졌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죽이기 이 대구에서 영남에서 성공할까요? 청와대나 그 밖에 정치권에서는 좀 어떤 전망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유승민 전 원내대표 본인이 낙천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포스트 박근혜, 즉 박 대통령 이후에 좀 지역을 대표할 큰 정치인을 원하거든요. 네. 그런 인물이 현재 선수로 봤을 때나 뭐 경력으로 봤을 때나 현재 유승민 원내대표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죽여서는 대구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을 못 만드는 거죠. 그 김무성 당대표도 비서실장에 이러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나랑 호용호여죄하는 사이다. 뭐 이렇게 추켜 세웠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구 지역의 다른 의원들이 문제입니다. 이 워낙 이제 새누리당으로 고착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민심 자체가 우리가 미워도 새누리당을 찍지만 그래도 새로운 배지들을 원한다.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지금 물갈이 지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네. 게다가 이들이 유 전노의 원내대표랑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박심의 네.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유 전 원내대표 본인은 살아남고 손발은 잘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유 전 원내대표가 혼자 있고 다른 지역이 친박이 세워지려면 아무래도 유 전 의원이 유 전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크게 성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아, 정말 한국 정치 살벌하네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미래 세대가 어떤 정치를 어떻게 배울지 정말 무섭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예,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요. 겨울이 오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아침이 좀 춥더라고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대통령이 겨울의 기운을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몰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디꼬야. 다 멈춰버려 그냥. 얼음이 되고 있어요. 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혼이 비정상인 상태로 살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비정상이에요. 거민정 국사 공부를 하고 네. 역사를 제대로 못 배운 것으로 박근혜한테 찍혀가지고 네. 혼이 없거나 비정상인 사람으로 몰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국민이 아니야. 예, 지금 왜요? 거의 99.9%는 지금 혼이 없거나 내잖아. 비정상인. 세금은 엄청 내죠. 예, 네. 근로소득세도 많이는 아니지만 내고 뭐 모든 부가세 네. 10% 밤마다 술 먹기 때문에 50%에 밤마다 애국자 파티. 예, 우리 술 먹으면 그게 다 술에는 50%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세 내야 되죠. 저는 정말 애국자입니다. 밤마다 술을 엄청 먹기 때문에. 네. 담배는 안 피우세요? 담배는 안 피죠. 그게 미안해가지고 담배도 50% 세금인데 그게 미안해서 네. 세금 더 내고 싶어서 술을 몇 병을 더 먹는 거죠. 끝까지. 네. 그런데 혼이 없거나 혼이 그 주사파구만. 비정상이라니까. 네? 주사파. 저희는 주칠파죠. 주칠파. 일주일에 4번이 아닌 일주일에 7번씩 먹어버리죠. 그리고 네. DJDR. 가끔 뒤져버린다. 예. 저번에 이렇게 길 가다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네. 막 달려오시더니 예. 와 팟짱에 나오시는 분이라고 막 네. 그러면서 네. 주사파. 주사파 너무 웃겼어요. 일주일 술 먹고 대져버리는 사람들이 주사파라는 거 처음 알았다고. 이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모님들이. 예. 그러셨군요. 이모님 고마웠습니다 그때. 예. 길거리에서 너무 띄우시면 안 돼요. 네. 놀래요 저는. 김광진 의원님은 안 놀래겠지만.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님은 딱 오면 자 오세요. 자 카메라 딱 이래가지고 사진부터 딱 찍으시고 네. 그
그 연예인의 자세가 딱 돼 있더라고요. 김강진 의원님이 우리 시대의 의인이세요. 의인이고 네. 좀 탤런트 분이기도 있고. 늦게 왔다고 지금 계속 아니 늦게 온 걸 또 이렇게 밝히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참여연대에서 의인상을 지금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의인상. 네. 김강진 의원님 같은 의인을 근데 추천이 하나도 안 들어왔죠. 아니 좀 들어왔어요. 아니 저에 대해서. 왜냐면 이 의인상은 이제 일반적 의인보다 좀 좁혀서 공익제보, 내부 제보자 해주신 분들, 그러니까 장진수 선생님이나 최근에 윤일병 사망 사건에도 내부 제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옛날 민간인 사찰 할까 말한 것처럼 그런 중요한 사건마다 공익제보나 내부 제보자 해주신 분들을 우리 시대 의인으로 해서 연말에 저희가 시상식도 해요, 상금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참여연대에서 추천을 받고 있다. 주변에 공익제보를 하셨던 분들, 내부 제보를 하셨던 분들, 또는 그걸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라. 근데 아직도 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다 신분이 노출되고 다 불이익을 당하니까 할 수가 공익제보나 없어요. 내부 제보 하실 게 많거든요. 근데 다들 망설이시죠. 진짜 저도 국방에 있어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이제 그 내부자 제보인데 그렇죠. 내부 제보가 아니면 알아낼 알 수 수가 없어요. 김강진 의인 같은 분이 파고들어도 다 막 문서가 조작되어 있거나 은폐되어 있기는 아시잖아요, 의원님.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 의인이 꼭 필요한 내부 제보나 공익 제보 활성화돼야 돼. 그러면 진짜 딱 드러나거든요. 정말 90년대 초중반부터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이 공익제보 운동 정말 열심히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놓고 봐도 여전히 한국의 공익제보 시계는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독립운동가들이 여전히 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것처럼 폐지 죽고 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폐지 죽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친일파 자손들은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혼이 없는 상태인 건데. 혼이 없는 상태.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우리 좀 혼나간 상태로 좀 해볼까 오늘 방송. 혼나가게 해야 돼요. 혼절할 정도로 세게 박근혜 한번. 대통령한테 혼나간 게 뭔지 보여줘야죠. 얼마나 그것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지 오늘 보여줘야죠. 혼이 나간 상태에서 혼을 내주자고요. 예, 좋습니다. 네. 참여연대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의인상도 내고 그런 것처럼 착한 콜 서비스 있잖아요. 그 회사는 5% 나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착한 콜 서비스를 우리 팟짱 애청자들께서 이용을 하시면 5%가 적립된대요. 시민단체로. 그게 지정한 시민단체로. 그렇죠. 본인이 되나면서요. 지정한 시민단체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12시에 그분들 만나기로 했어요. 저를. 이제 NGO들과 이렇게 협력 방안을 진작에 논의하기로 그렇군요. 했고, 아까 이제 내부제보 공익제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오마이뉴스 강민수 기자님하고도 지금 모 공익제보자 한 명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3시에 또 만납니다. 그렇군요. 예, 제일 먼저 팟짱에서 터뜨리고 싶은데 강민수 기자가 지면에 먼저 쓸까 봐 걱정이네요. 우리 괜찮습니다. 편집장님이 아니 오마이뉴스 강민수 기자가 쓰는 그러니까. 단독 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도록 하고 그때 한번 같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팟짱에서 나중에 설명을 좀 만약 해주세요. 진짜 그 아침에 팟짱으로 나가고 바로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올리자고 오마이뉴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동시작전. 동시다발로 이렇게 하죠. 양꼬치도 기억해 주시고요. 풍무양꼬치, 마카산삼. 그리고 우리에게는 뿌리마켓 선식도 있으니까요. 든든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밤 사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를 2+2 회동을 했지만 결국 빈손이에요. 오늘 오후 정오에 낮 12시에 만나서 다시 회담을 재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회에 계시니까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그 소식을 발빠르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의원님 좀 밤사이에 어떤 내용이 좀 논의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뻔한 얘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겨워, 정말. 지금의 상황이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협상으로서 주고받으려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원칙 고수인 것 같고 사실 법적 디데이는 13일까지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국회가 관례적으로 그 일정 안에 한 적이 잘 없대요.
그리고 막판이 돼야 그 사실은 지금은 예를 들어 어떤 협상을 해오면 다시 이것을 의총이나 다른 형식을 통해서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다시 바꿀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근데 최대한으로 가야 최대한 노력했는데 도저히 당신 지역구 안 되겠네 라고 해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한다면 이제 순천도 선거구 조정의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도 늘어나는 건가요? 저희는 순천 곡성 지역구인데 네. 그 새누리당이 엊그제 이제 발표한 자기들 안에 보면 곡성이 빠져나가고 순천만 이제 단독 선거구가 되는. 곡성 따로 순천 따로. 예. 그러면 선거구가 2개가 되는 거네요. 그죠? 이제 곡성은 다른 어디랑 붙겠죠. 붙는 예, 거구나. 광양, 구례, 곡성 아마 이렇게 붙을 것 같고. 광양, 구례, 곡성이 예. 한 지역구가 되고 예. 순천은 따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인구 때문에 그런 거죠? 인구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변수가 있는 지역이라 저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맨날 선배님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야 이건 막판 돼야 바뀌는 거지 법대로 잘 안 돼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니 국회에서 법대로 안 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게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용어는 조폭 용어잖아요. 근데 설마 주먹이 가깝지는 않을 거고. 근데 요즘 뭐 기운이 가까운 국회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요즘은 조폭 정치니까 다 완전히. 예, 참 걱정입니다. 지금 늘 보면 제 시간을 어겼죠.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고 끝에 가서야 이렇게 후딱 해버려야 또 국민이 막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게 뭐 현역 의원들이 자기 자리 지키려고 결국 이게 끝까지 늦추는 거 아니냐. 신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치 지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처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인구 편차가 너무 커서 헌법재판이 줄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논의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국회 하는 꼴 보면 미워서 그냥 의원수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렇게 그러나 이제 정치를 혐오하고 몰아세울수록 기득권 세력의 정치가 되고 만다는 게 동서고금 통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감히 NGO들은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 농어촌 대변이 약해진다라는 그 지적이 과한 부분도 있지만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지역구를 마구 축소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사실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다양한 계층들은 비례대표로 겨우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 의원 김강진 의원님도 만약에 청년 비례가 없었으면 좀 부끄러우실 것 같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계시니까 괜찮. 우리 시대 의원 김강진 의원님만 해도 만약 청년 비례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순천 IMC에서 저랑 같이 반값 등록금이나 화상경 마장 투쟁하는 데 돌아다니고 계셔야 돼요. 근데 국회에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특히 군인들이나 군대 부모를 둔 부모라든지 국방부를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런 의인이 있었구나.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저 사람 응원해야 될 사람이네 이런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저희 댓글 봤더니 안진걸 처장을 국회의원으로 보내야 된다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이렇게 싸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운명입니다. 안진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밖에서 싸돌아다니는 게 제 운명이고 제 숙명이고 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길이에 서 있는 자 거리를 걸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역구를 막 줄이기 어렵다면 의원 종수에 연연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열받아 하는 건 사실인데 국회가 엉망이니까 박근혜 씨나 김무성 씨가 막 함부로 이상한 말 하면 열받죠.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이면 안 되니까 그럼 늘린다. 인구 편차도 조정하되 농어촌의 그런 소외된 분위기도 대변하는 것도 보장해주고 사회경제약자 늘려면 사실 비례대표를 몇 명을 늘리는 것을 결단 내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거든요. 네,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못 줄인다. 지금 정부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건데 새누리당은 그러면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러면 사회경제약자나 다양한 계급계층 출신들이 갈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저도 해보면 욕먹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 욕을 감당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정치권이 욕먹을 용기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선거구 조정이 안 되냐면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요. 몇 년 전에 비하면 그 인구 편차의 문제도 있고 그럼 늘어난 만큼 그걸 대변해주는 사람들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네.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되는데 양당이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의원 수를 늘리자라고 하는 말을. 그냥 솔직해져야 되는데 솔직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저는 주세요. 누누이 얘기해요. 저는 국회의원 500명 정도까지로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펴는 사람이고. 우리 시민정치포럼 이제 우리 김강진 의원이 속해 계시는 의인 김강진 의원이 속해 계시는 시민정치포럼은 비례대표도 늘리고 의원 정수도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렇죠. 이제 NGO랑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려서 87년 총선으로 88년 총선으로 우리가 구성됐는데 이 국회가 87 헌법 이후에 그때 4천만 명당 4천만 국민에서 300여 명이잖아요. 지금 5천만이 넘는데 3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이 꼴보기 싫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서가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국민과 너무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늘려가지고 대신에 제대로 하는지를 엄청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그렇고 엔조도 그렇고 우리 시민정치포럼 의원들도 늘어나도 예산을 안 늘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꼴보기 싫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산이 늘어나면 열받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일정하게 세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여가지고도 그걸 맞추겠다고까지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 꼴보기 싫은 놈들 늘어나서 싫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4천만보다 5천만이나 됐는데 이렇게 저는 일종의 내키진 않지만 타협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농어촌 지역구 사수 의원님들이 지금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농어촌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냐. 농민들, 어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연의 역할. 지금 안진걸 처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국회의원 개개인이 지역 대표성 또 인구 대표성 갖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에 준하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복무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국회의원 수 절대로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지금 쟁점은 지역구를 못 늘린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는 또 못 줄인다는 게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몇 석이라도 의원 정수 확대 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야 또 감시의 눈이 더 많아지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묶어놓으면 특권은 좀 사라지게 되는 거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귀결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원 수를 조정을 못하면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뭐 지역구 시골 지역구 문제가 계속 된다면 저는 지금 이제 인구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을 면적과 인구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매칭시키는 거 이 방식도 맞다고 봐요. 300명 안에서 제도 자체를 큰 틀에서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그 인원수를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 노회찬 대표님이 저희 방송 오셔가지고 뭐 몇 평당 한 명이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시민단체들이 예전처럼 또 세게 붙어서 또 얘기를 잘 안 하는 면도 있지 않나요? 요즘에 근데 저기 한 10여 년 만에 예전 총선연대 낙천 운동하던 이후에 10여 년 만에 온건한 NGO들까지 다 한 300여 개씩 모여가지고 사실 의원 정수 확대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듣는 분들 중에도 이제 안진걸이도 저런 말을 하냐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히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 인구 수당 우리 정치인들 숫자 너무 적어서 행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엄청난 독재하는데 감시 현재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예산 400조 가까이 되거든요. 내년 예산만. 제대로 1인당 1조가 넘는 예산을 보고 계세요. 저번에 우리 김강진 의원님도 그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늘리는 수밖에 없다. 대신에 늘어나는 숫자의 상당수는 비례대표로 하자. 그래서 김강진 의인 같은 분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게 만들자는 거고요. 저는 묘안이 사실 문재인 대표가 말한 권역별 대표제가 묘안일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농어촌이 걱정되는 분들 그 권역별이기 때문에 농어촌 권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각 당이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비례를 상당히 뭐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나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맹 농민단체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비례로 이렇게 잘 모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몇 분 되고 또
비례로도 농어촌 의원들이 되시는 거니까 그 문제는 완전 해결되거든요. 근데 새누리당 그 농어촌 의원들 아까 이제 우리 장윤선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게 농민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 지역구 사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농민단체들이 언제부터 니네들이 농민을 위했다고 그동안 지난 8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FTA란 FTA는 모두 시도하고 농어촌 죽이는 정책을 모두 앞장섰으면서 자기들 지역구 없어질 것 같으니까 농어민 판다고 그런 항의 집회, 항의 방문도 가셨었거든요. 근데 현역 분들은 권역별 비례를 못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 자기들 못 받는다 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의 신인들이나 좋은 분들이 받게 시스템만 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억지라는 거죠. 새누리당 주장이. 기본적으로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 팔고 이래서는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분들이 농어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싸웠다면 농민들이 그러겠어요? 아, 저분 당연히 저분 지역구 지켜드려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대국민 호소를 하겠지. 오히려 당신들이 그동안 한 게 뭐있냐 이렇게 항의 집회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정치가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쯤 되면 막 가는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현역 국회의원들도 좀 내려놓고 한국 정치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꼭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만복 원장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만복 새누리당 당원님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운명이? 뭐 제명됐어요. 네, 사실상 제명이래요. 그래요. 네. 무소속 출마. 김무성 당원님은 환영한다고 입장까지 발표했잖아요. 요즘은 그분은 계속 말이 바뀌니까 오늘 뭐 신문 사설에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가벼운 김무성 대표 입에 대해서. 가벼운 지는 오래되셨죠. 그 등치는 굉장히 크신데 이분 굉장히 여 기자한테도 이번에 또 막말했죠. 네, 반말. 그분은 늘 반말을 하세요. 하세요. 너는 뭐 나한테 묻니 하면서 그건 사실 항상 반말. 아니 전국의 여성들이나 이제 여 기자 앞에도 항의 성명을 냈나요? 아직 안 냈어요. 그건 항의 성명 내고 난리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저는 공적 세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나이 어리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공적 세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머릿속부터 발끝이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시하고 청년들을 무시하고 여성들을 무시하는 사람. 그렇죠.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더 뜨거운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혼이 나간. 어제 박근혜 대통령. 근데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종교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본인 프로필에 쓰시는 공식 이 종교가 뭐죠? 무교라고 저는 들었는데. 무교예요? 근데 이 무교가 없을 무자가 아니라 무속 무자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보면. 네. 아 그래요?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뭐 과거에 이러저러한 보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종교가 뭔지는 우리 그 포털 사이트에도 인물 검색에도 잘 안 나오네요. 경력 위주로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핵심은 어찌됐든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발언에서 중요 발언을 몇 가지 했어요.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여의도냐 청와대냐 국민들이 일도 양단의 자세로 결정해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모든 언론은 오늘 아침에 총선 심판론이다 이렇게 그 미다시를 뽑았는데요.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죠. 선거 개입인데 뭐 이제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인식될 수도 있고 뭐 합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는 본인의 소위 이제 진짜 친박들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인 것 같아요. 본인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물러난 다음에 이후에 삶이 있는데 네. 염려와 걱정이 되시겠죠. 그러니 이제 뭐 장기 집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현행 법률에 그게 불가능하니까 네. 일단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확보해 놔야 된다. 이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김무성 대표랑도 싸우고 뭐 배신의 정치라는 말로 원내대표도 찍어내고 자기 비서실장이었던 사람도 하고 심지어는 그 유승민 대표 상가에 누구누구 갔는지도 보고를 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경향신문 보도가 세게 나왔어요. 네. 청와대에 다 보고가 됐다. 유승민 상가 누가 갔는지. 조화도 안 보내면서. 그러니까 누가 갔는지를 파악했으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윤상현 의원이 또 기자들한테 한마디 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그게 뭐 상가에 가서 할 말이에요. 상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의 범위에서 예의가 상당히. 그러니까 봉건 시대 적장에게도 지켰던 적장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지켰던 예의마저도 지키지 않는 거죠. 휴전을 하고 험담을 삼가고 그때만큼은 한 2, 3일은. 근데 뭐 보니까 아주 그냥 인간의 도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정부이기를 포기했는데 이 핵심 인사들 보면 인간이기도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무례하고 무도한 집단들인가 아닌가 싶은데 윤상현 의원은 누가 왔는지 보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친박 의원들도 몇 명 갔잖아요. 이분들은 문상의 목적보다는 분위기를 살피고 누가 조문 왔는지 조문 와서 진짜 슬퍼하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군지를 살피러 온 게 아닌가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메마르고 반인간적인 집단이다. 지금 이제 총선 출마용 개각이 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떠나고 뭐 장관들도 그렇고 뭐 감사원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막 다 하나둘 떠나는데 청와대 직원들도 그렇고 결국은 정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 큰 소명과 사명보다는 나 선거에 이 이름표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경력이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몇 개월짜리 장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6개월, 7개월을 해보면 사실은 처음에 자기 임명받고 한두 달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름 외우는 것만 해도 그 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끝나기 전에 한두 달 정도는 내가 지금 나가도 되는 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이 고민하다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하지도 못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진짜 선거용으로 사용하고 그동안에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 자기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행부 장관 보세요. 그러니까요. 안행부 장관의 특교라고 하는 거 특별교부세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 사용하라고 예비비 비슷한 형식으로 배정해 주는 것인데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경주에다가 자기 출마할 지역구에다 그냥 막 쏟아붓는 이런 형식으로 국가의 세금을 그냥 얼마나 후한무치합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욕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경북 경주에서는 어떤 소문이 나 있을 것 같으세요? 밑바닥에서는. 야 정종섭 장관이 우리 경주 출신인데 알게 모르게 돈을 엄청 우리 경제에 끌어다 줬다더라. 저 공사가 정종섭이 거란다. 제가 실제로 밑바닥에서 이야기하는 거 저도 고향에서 들어보면 공사에 정치인 이름 붙여요. 야 저게 김강진 순천에 어떤 좋은 공사가 있다. 저게 김강진이 거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밑바닥에서. 그런데 우리 의인 김강진 의원님은 꼭 필요한 예산만 일부 지원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또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기재부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냐면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하고 있잖아요. TK 지역에만 국토부가 올린 예산보다 2조 원을 더 늘려가지고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재부가 각 부처에서 복지라든지 민생 예산 올리면 그걸 막 자르는 놈들 기재부입니다. 근데 오히려 국토부 예산을 2조 원 가까이 늘려줬는데 보니까 다 TK 지역 중심으로 정권 실세들의
정권 실세들 의원 지역구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준 거예요. 그 2조 원이 어디로 가야 될 예산이 원래 보육이나 교육이나 주거나 일자리 예산으로 가야 돼요. 네. 지금 시도 14기 시도 누리과정 예산 하나도 편성 못했잖아요. 각 교육청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 자기가 공약이고 국가가 책임졌다 해놓고 모든 예산을 지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태가 생긴 건데 거기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만도 내년에 4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교육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육 예산 4천억 늘리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 황당한 상황인데 TK 지역 중심으로 2조 원을 늘려줬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 최경환, 정종섭, 윤상직, 김희정, 유기준, 유일호 최소 줄 잡아야 내각만 6명이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데 이런 사람 왜 시켰냐는 거죠. 어차피 총선 출마할 거 당시에도 뻔히 알았거든요. 맞아요. 총선 출마할 거라고 심지어는 내비치기도 했었고 예. 여기다가 김용호 우리 의인 김강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에 예. 김용호 사무총장 4개월하고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친박. 그렇죠. 감사원 엉망으로 만들고 청와대라든지 현 정권 실세 감사 같은 거 못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나가서 또 총선 친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것은 완전히 그 양아치 집단도 이런 양아치 집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심판의 대상은 박근혜 씨가 말한 그 심판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들 심판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청와대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3년 가까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총선을 여의도를 심판할 것이냐 박근혜를 심판할 것이냐의 구도로 치를 수밖에 없다. 라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가 구도를 분명하게 잡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 저희가 뭐 홍종학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다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그 서민 민생과 관련된 것은 아니거든요. 재벌 대기업들과 관련된 법안들인데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내년 선거 구도를 여의도를 심판할 거냐 박근혜를 심판할 거냐 이 구도로 치르겠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백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선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저희 당이 별로 인기가 요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염려와 걱정인데 저희 당이 인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 또 야권은 분열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됐을 때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가 사실 많이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만들어지지 않은 교과서를 보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실 만들어지지 않은 교과서를 보고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내년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 텐데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거 프레임인 것 같아요. 지금 야권 분열시키고 또 여권 안에서도 본인이 소위 이제 내천한 사람과 알아서 그냥 당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확히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은 야권에 대한 심판도 네. 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에 충성을 다하냐 안 그렇죠. 하느냐로 네. 심판하고 심판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지금 여당 의원들 어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은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른바 박근혜 벨트를 세워서 영남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도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강남 서초 그 어제 누굽니까? 김무성. 아니 김무성 의원 강남이면 좋겠다. 선거도 안 해도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거 완전히 뭐 쿠데타적 발언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윤선 뭐 등등 해가지고 전 정무수석 등 해서 그 강남 서초 벨트를 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강남 서초 그리고 영남 이렇게 그 기득권을 유지 온전. 근데 그 방법은 박근혜 친박. 그러니까 친박 연대를 해봤잖아요. 요새는 친박도 아니에요. 진박. 진짜 진짜 친박. 그리고 가박. 가짜 친박. 이렇게 구분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를 새누리당 안에서도 외곽 조직으로 친박 연대를 만들어서 당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우군이 있어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분이거든요.
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경제활성화법 뭐 우리 애청자께들 잘 아시겠지만 계속 지난 국회 시정연설하고 이번에 계속 이야기한 것들 들어보면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 일단 노동계약 국민들의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쉽게 해고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다는데 한 번도 해고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지금 박근혜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 해고가 얼마나 그 개인과 가정에 파괴적인지 모르고 그게 어떻게 경제를 살립니까? 이렇게 제가 반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법이 의료 민영화 관련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의료 민영화가 안 돼서 경제 활성화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 국민들을 상대로 재벌 대기업 돈벌이 하겠다는 건데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우리 국민들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의료는 너무 영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돈벌이를 찾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마치 의료 민영화를 안 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나중에 둔갑하겠다는 거고 학교 관광호텔에서는 실소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에 보면 학교 앞에는 관광호텔이나 도박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근데 오로지 삼성하고 대한항공이 학교 앞에 관광호텔 지어야 되는데 못 짓고 있으니까 조양호가 직접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와대까지 가서 심지어 2013년 8월 28일 해동이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네, 예. 일종의 쿠데타 경제 쿠데타 해동입니다. 경제 민주화나 서민 경제를 말살하고 재벌 대기업 경제를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박근혜하고 짝짝꿍한 날이거든요. 네. 거기서 조양호가 직접 대한항공이 호텔 지어서 경제에 기여하고 싶은데 못 짓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입만 열면 학교 앞 관광호텔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앞 관광호텔이 무슨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보면 청년 일자리 있지도 않고 다 비정규직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동개혁 법안 관련해서는 기간제법 개정안 그러니까 35세 이상 비정규직은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2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2년에서 4년으로 그러니까 정기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4년 계속 비정규직으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견법 개정안 이것도 55세 이상 중고령자와 인력난이 심한 용접, 금형 등의 파견을 허용해서 심지어 제조업까지 앞으로 파견을 무제한으로 55세 이상은 보내겠다는 거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거든요. 전문 직종 5,500만 원 이상의 전문 직종도 파견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이제 다 파견직으로 내몰리겠다는 거냐 이런 거죠. 그리고 경제활성화 관련해서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 이거 빨리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한중 FTA는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지 않겠어요? 그 최소한의 그 좀 손해 보지 않을 만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놔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법 그다음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것들 등등이 전부 사실 민생과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전혀 관련 없고 오히려 민생과 노동을 계약하는 정책이죠. 예를 들면 12월 8일 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규기 10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위원장, 최재정책위원회. 당일 문재인 대표도 4대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주거, 중소기업, 가불 문제, 노동을 오히려 좋은 방안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0대 법안에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 대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법안,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종 특별법 이런 식으로 법인세,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올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게 쭉 10개 발표됐는데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것들이야말로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법안은 오히려 민생과 노동을 죽이는 법안입니다. 재벌 대기업 특혜 법안이에요. 근데 그것을 민생 법안, 경제 살리 법안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니까 일부 국민들이 헷갈리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으로 나를 찍을래 가짜 친박들을 심판할래 야당과 가짜 친박을 심판할래 이렇게 하는 오만함으로까지 지금 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급기야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혼 얘기를 했어요. 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 혼 얘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나 저희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통계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엊그제 그 대통령 말씀에도 그것들을 다 해주면 일자리가 100만 개 나온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 거짓말이죠. 저번에 그 외촉법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들어오면 어떤 그 GS나 이런 데서 일자리가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생긴다 했는데 투자 10원도 못 받았어요. 결국 그렇게 이제 끝난 건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얼마 전에 국정감사 때 환노위에선가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때 어떤 것을 하면 일자리가 이렇게 생긴다는데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통계가 나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정규직 몇 명이고 비정규직 몇 명이고 어떻게 전국적으로 몇 개가 나오는지 네. 그게 모아졌으니까 뭐 몇만 개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라고 제시를 하라니까 그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통계라도 갖다 대더니 이제는 통계도 없이 근거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일자리 100만 개라는 것도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질문해야 돼요. 네. 정치인도 질문해야 되지만 언론도 질문해서 이 100만 개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숫자냐. 네. 지금 대통령이 19대 국회 총 얘기했던 게 그 민생법안 본인이 말한 민생법안 46가지인가 뭐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이미 30 몇 가지는 통과가 됐거든요. 그랬으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수천만 개가 돼야 돼요. 응? 아니 4대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그것도 몇백만 개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청년 실업이 다 없어져야죠. 그동안. 그것도 완전 거짓말이었죠. 요새 청년 실업이 잘 안 돼서 취업 준비생들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당장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돈 30만 원 벌려고 범죄에 가담하는 취준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최근 언서를 분석하면 예전에는 한 번도 그 자기가 말한 4대 개혁 앞에 청년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국회 시정연설을 분석해봤더니 청년을 32번 언급했는데 맞아요. 모든 게 예를 들면 노동계약도 청년을 위한 거고 의료 민영화도 청년을 위한 거고 학교 관광 호텔도 청년 일자리 위한 거고 금융개혁도 청년을 위한 거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청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단체들이 청년 좀 그만 팔아먹어라. 오히려 청년들을 골로 보내는 정권아 요구를 하면서 그것만 우리가 쉽게 성남시가 청년 배당 도입하려고 하고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 도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청년을 아끼는 정권이면 이건 시비를 걸면 안 되고 아니 취지 좋은데 너무 내용이 오히려 예산이 너무 작다. 성남시 청년 배당은 보편적이지만 1년 한 달 10만 원이잖아요. 네. 서울시의 청년 수당은 3천여 명 정도로 국한되어 있고 인원이 너무 적고 1인당 한 달에 50만 원 주겠다는 건데 지원하겠다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다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것도 아니죠. 네네. 근데 딱 보기에도 청년계층이나 복지연구원들은 성남시, 서울시의 시도는 좋지만 너무 폭이 좁거나 금액이 작다. 그걸로는 용기나 복지가 안 된다. 이런 건데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권 나서서 이거에 대해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시비 걸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조금 더 과감한 정책해보고 다른 지자체도 해라고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도 얼마나 청년을 개무시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메시지에다가 청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 대선 때 청년을 끌어들이겠다는 이런 선거 의도도 일부 있고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이 그냥 이거 마지막에 교과서 얘기를 안 들어보면 앞에 보면은 이게 작년 건지 올해 건지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똑같아요. 그 내용이.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안에 청년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고 작년 시정연설문은 모든 사안에 안전. 맞아요. 안전. 그 전해에는 모든 사안에 창조. 그러니까 국방도 창조고 경제도 창조고 그랬죠. 다 그렇게 하다가 키워드는 확실하네요.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또 시정연설에 보면 자기가 자랑하는 창조혁신센터 있잖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 일자리를 엄청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만들 거 나와 있어. 그거 근데 통계 보면 거의 안 만들고 있거든요. 창조혁신센터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요? 거기가 무슨 공장도 아닌데. 단순하게 일종의 전시행정 기관인데. 2년 비정규직으로 하던 사람을 4년으로 만들어주면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거냐고요. 일단.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아는데 전 국민 팟짱 듣기 캠페인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불만입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선거 얘기하고 하다가 막 분노가 터지니까 네. 혼이 나가고 있어. 혼이 나가고 있는데 혼이 나간 사람들 방송이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우리는 혼이 없는 방송이지. 잠깐만 혼을 좀 정돈해 주세요. 네. 교과서 관련해서 굉장히 또 한 번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 좀 지금 교과서가 살짝 실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막 대대적인 내용 공세 이런 거는 없었는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어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역사 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것도 얼마나 유체이탈이에요. 본인이 정쟁을 다 만들어 놓고 정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균형 잃은 역사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앞으로 제가 그걸 분석을 해드릴까요? 네, 아니 정말 분석을 제 별명이 사회 분석가예요. 그래요? 자의 박근혜는 청년을 이야기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혼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제가 분석해드릴게요. 보세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하는 게 초롱성 지지율이란 말이죠. 나름대로 아무리 무너져도 35% 40%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국면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도 딱 그 정도가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반대하는데. 근데 가만히 청와대 보고서 보니까 이놈의 20대 30대 40대 일부까지 항상 박근혜 지지율이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대학가에서도 물어보면 정말 대학가 내부 조사도 그렇게 나와요.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적으로 일단 후지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이게 열받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다 거민정 교과서로 공부를 했네. 386의 영향을 받았네. 혼이 나간 놈들인 거예요. 혼이 비정상적이나. 봐라. 바른 역사를 못 배우니까 쟤들이 혼이 비정상, 혼이 나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주는 거고. 근데 총선이나 대선 때 그래도 친박 세력이 많이 되면 좋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청년을 팔아먹는 거고 청년을 팔아먹었더니 4대 개혁의 일부 청년을 위한 거라니까 일부 헷갈리는 시민들이 생긴 거죠. 일부 청년에서 그래도 청년을 위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부 그런 가짜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쏠쏠한 거죠. 그래서 청년을 써먹고 한편으로는 근데 저 청년들은 다 혼이 나간 놈이거든. 선거 전략으로는 써먹고 4대 계약을 하는 데는 써먹고 일단 악용하고 한편 혼이 나가고 혼이 비정상있게 분명하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언설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남모르는 분석을 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좀 별로네. 굉장히 평이한 분석이죠. 남들이 다 하는. 아니 제가 일부러 그래서 한 거예요. 남이 다 하는 분석인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애청자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안진걸 처장이 막 침 튀기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광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어디서 새로운 게 나올까? 그게 제 컨셉이라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지만 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거든요. 더 이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교과서 왜곡의 진짜 이유를 다 드러냈어요. 자, 현대사가 부정적으로 지필돼 있다.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두 번째, 경제 발전을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했다. 네. 이게 약간 새롭게 추가한 근거거든요. 반기업 정서를 유발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 현대사는 군사 독재 정권의 폭압과 사실 국민을 살인한 역사잖아요. 고문이든 그렇죠. 쿠데타든 학살이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현대사는 어쨌든 재벌이 일부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수없이 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죽인 역사잖아요. 네. 이건 부정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건 있는 사실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민생과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켜온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 그래서 긍정적인 건데 딱 보니까 박정희와 그다음에 김무성 아버지 재벌, 네. 자기 아버지 친일 군사 독재자 박정희, 김무성 친일 재벌, 김무성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의 부정적 그런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놨다라는 지적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역사교과서를
왜곡시켰다는 의지가 확연히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제가 더 굳세게 투쟁해야 되고 네. 더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가 생각하는 역사라는 건 뭐냐면 친일파와 군사 독재자가 아름답게 그려져야 되고 그다음에 재벌들이 숭상되는 역사야 되는 교과서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거예요. 더 무섭게. 그 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 이거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더 들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어제 김성수 대변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바르지 못한 현행 교과서로 배운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무엇보다 아무리 교과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는 박 대통령은 정말 참 무서운 대통령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도 있었고요. 이렇게 국민 전체를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 비정상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어디서도. 혼이 비정상, 영혼이 비정상이다라는 것은 국민 정치에 대한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고 모욕죄 요즘 용어들이 좀 이상해요. 네, 모욕에도 해당되는 건데 용어들이 지금 모욕하는 거죠. 예,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은 것은 국민들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뽑아놓은 건데 이분이 국민들을 모욕하고 겁주고 겁박하고 이런다고 하면 이 과연 이걸 그냥 그 야권의 정치는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정신개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해봤던 전력이 있잖아요. 아버님 시절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그 새마을 운동 말고 본인이 단장을 하셨던 새마음 운동 그리고 새마음 봉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새마음도 있어. 근화봉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네. 두 가지를 통해서 소위 이제 영예 시절에 25 이 시절에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그 교화를 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인식을 내가 다 바로잡아서 아버님에 대해서 다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면 다 진실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알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몇 살에 인식하고 있었던 마음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고 그걸 뭐 말을 안 들으면 두드러 패든 뭘 하든 해서도 다 바꿔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그냥 지금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그때는 퍼스트 레이디의 영예였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대통령인데 왜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야당 낙선 운동을 선동하고 있으면 그 좀 역발상의 정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투쟁의 강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내 병행 투쟁에 대한 많은 의견들도 있고 사실 이 시기에 또 예산을 놓치고 나면 그거에 후폭풍이 올까봐 염려하는 현직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시기에서는 좀 큰 틀의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또 원내 병행을 한다면 원내대표는 안에서 구도를 하는 것이고 당대표는 조금 더 밖에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 이런 것들로 지금 뭐 14일 날 총궐기대회도 있고 뭐 이런 그날 또 대통령 외국 나가시는데 걸기대회도 있고 또 시민들이 예전에는 시민들이 또 먼저 끌어올라서 정치권이 따라가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요즘 국민들은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처럼 또 그러지 않고 하니까 다 잡아가 버리니까 재판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이 좀 달궈주기도 하고 그 이후에 또 시민들이 함께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집회도 한다고 주말에 뭐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 조금 같이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타이밍에 저희가 지금 또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저희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안타까움이 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대표님은 조금 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보들 그리고 조금 대통령과 강한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을 통해서 차기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 이것을 더 강하게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때 불같이 일어났던 시민들이 그 일로 인해서 기소된 시민들만 한 1,500명이 넘거든요. 거기다 이명박 박근혜 포갑과 사실상 독재에 맞선. 그때 그 감옥 갔다 오셨잖아요. 소고기 투쟁하다가. 죄송합니다. 아니 쇠고기 투쟁이 아니라 네. 민주주의 한 거. 네, 민주주의 한 거.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2008년 거대한 이제 촛불 집회 함께 하다가 잠깐 갔다 왔는데요. 국립 청계산 수련원 물 맑고 공기 좋은 데입니다. 한 번씩 들어갔다 오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계셨죠? 그때? 한 2달 가까이 있었습니다. 좋은 판사님 만나가지고 보소로 나왔고 그분이 이제 그 박재영 판사님이잖아요.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헌재청 심판재청에서 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제 저희들이 그걸 신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 집회 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연대 후원하셔야 됩니다. 참여연대가 바로 소속 내서. 그러니까 낮에는 다 국민들이 어차피 생업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니까 집회를 할 수 없으니까 저녁에 해야 되거든요. 그때 1,500명이 기소되고 그 후로 이명박 박근혜 사실상의 독재 정권 하에서 한 거다가 한 최소한 5,000명 안팎의 시민들이 기소가 됐어요. 구속자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의인 김강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그 시민들의 그 분노와 상처를 좀 더 보담고 함께 해야 됩니다. 보호도 해야 돼요. 너무 함부로 국민들 구속하고 협박하고 공포로 몰아넣고 그러면 1인 시하는데 막 연행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모욕죄로 막 대통령 비판 좀 했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거로 막 사람 막 다 잡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많은 국민들 막 노무현 대통령 욕하고 막 심한 말해도 쿨하게 대통령 비판이 국민 스포츠죠. 권력이 국민을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만 국민은 그럴 자격과 권리가 있죠.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비판도 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게 그 정신대로 여당이 해야 된다, 정부 여당이 해야 된다 강하게 저는 뭐 원내 투쟁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원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내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근혜 정권의 몰상식하고 완전히 거의 극단적인 저는 거의 극우적인 정치로 가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에게 비상하게 맞서 싸우는 원내에 혼연일체로 국민들과 함께 이 국면을 돌파해야 된다. 똘똘 뭉쳐 싸워야 된다라는 이런 결기가 느껴지는 원내 병영이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런 결기나 끝까지 책임지겠다 우리 국민들을 이런 단호함 같은 게 좀 부족해 보인다. 이제 이런 게 걱정인 거죠. 대한민국이 범아를 부러워하고 살게 됐어요 지금.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진걸 처장이 주장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5,000명이 구속되거나 뭐 연행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연행자는 훨씬 더 많고 기소된 사람들까지 기소된 사람들만 구속자는 수백 명쯤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사실 야당이 함께 국민들하고 해주셔야 되잖아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도 해주시고 또 국민들보다 앞서서 싸워주시고 이런 역할을 의인 김광진 오늘 하나의 별명이 생겼어요. 의인 김광진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믿습니다. 저도 청년 비례 의인 김광진 의원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셔야 우주가 도와줘요. 그래 비례대표도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대변자가 국회 많이 들어가게. 다음 녹음 기다리고 있어서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아쉬워요. 오늘 또 의원님 말씀 더 많이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제가 말 많이 했을까봐 노심초사. 안 돼요. 안진걸이 더블로 많이 했어요. 아니 한 조금 더 많이 했네. 김강진 의원님 팬들에게는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조심할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